올해부터 65세 이상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자녀 백신 당일 접종도 가능해집니다. 국회에서는 손실보상 입법 청문회가 열렸는데 소급 적용 여부가 논란입니다. 정부의 LH 혁신안에 대해 조직 분리는 안 된다며 경남 혁신도시와 상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등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일당 3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30여 차례에 걸쳐 1억 8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지난 2008년 창원시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공영자전거 누비자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이 편의성을 높이는 사이 누비자는 13년째 그대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7시 뉴스는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모레부터 65세 이상 국민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또 예약 후 오지 않아 버려지는 백신을 줄이기 위해서 30세 이상이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당일 접종 예약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65세부터 74세 사이 고령자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0시 현재 60세부터 74세까지 고령자의 백신 접종 예약률은 58.2%, 접종 대상 10명 중 6명이 사전 예약을 마쳤습니다. 예약 후 실제 접종에 참여하지 않아 남는 백신을 줄이기 위해 30세 이상이면 당일 예약해 접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당일 접종을 위한 예약을 시작합니다. 잔여 백신 당일 접종 예약은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활용하여 예약하시면 됩니다.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신규 백신도 꾸준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 8천 회분이 오늘 경북 안동 공장에서 출하됐고 31일에는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이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국군 장병 55만 명분의 백신 공급 계획은 다음 주 안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오늘 0시까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7만 1,292명으로 누적 386만 4,784명입니다. 2차 접종자는 10만 1,877명 늘어 모두 185만 6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새 516명 증가했습니다. 모임과 행사 등으로 확진자 개별 접촉 감염률이 커졌습니다. 확진자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자 비율은 47%로 4월 넷째 주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방역당국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이 70건에 달한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오늘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양산과 김해 각각 7명, 창원 4명 등 모두 19명입니다. 양산 확진자 가운데 6명은 유흥주점 관련 감염이고 김해에서는 외국인 모임 관련으로 4명이 또 추가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잠정 중단됐던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어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 방역당국은 사천 유흥주점과 사천 복지센터, 음식점 관련 김해 외국인 모임 등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31명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입국자인 50대 여성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으로 국내 소상공인 손실 추정액은 하루 약 1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5월 25일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해 소집된 국회 입법청문회. 산자중기부는 청문회에 앞서 여야 의원들에게 소상공인 피해액을 추산해 보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명령을 받은 국내 소상공인 손실 추산액은 6개월간 최대 3조 3천억 원, 하루 약 180억 원 꼴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오늘 청문회에 나와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지난 5개월 집합금지 기간 동안 수입이 0원이었음에도 약 1,500만 원의 고정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산자중기부는 다만 지금까지 자영업자 등에 지급한 지원금이 지자체 지원을 포함해 약 6조 1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실 추정액보다 그동안 지급된 지원금이 더 많은 만큼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할 경우 오히려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추산한 손실보상액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영업이익률은 60에서 80%로 추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소급 적용 시기 등 손실보상액 추산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피해보상 업종 선정을 놓고도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여야 의원 111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논리를 앞세울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손실보상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 내용은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이른바 코로나 특수 업종이 있습니다. 자동차나 홈트레이닝, 골프장 등이 대표적인데 호황을 누리면서도 세금은 탈루한 업체들이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탈루한 돈으로 부동산이나 가상화폐를 사들인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외제차를 수입하는 한 유통업체. 코로나로 억눌린 소비가 고가의 외제차로 옮겨가면서 때 아닌 호황을 누렸습니다. 더 번 만큼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원가를 조작하고 차명 계좌를 동원해 법인세를 탈루했습니다. 사주일가는 이렇게 탈루한 돈으로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였지만 양도세는 누락했습니다. 집안 생활이 늘면서 매출이 급증한 홈트레이닝 업체. 판매 대금을 친인척 계좌로 받아 숨기고 법인 자금 수십억 원을 사주일가에게 빌린 것처럼 속여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사비와 인건비를 과다 계산하고 자녀 회사를 편법 지원한 골프장.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이 돈을 숨기기 위해 수십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사들인 치과병원도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렸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호황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난 67명을 선정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직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일부 신종 호황 분야의 탈세자들이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자체 빅데이터와 온라인 쇼핑 동향, 국민 이동량 등을 분석해 호황업종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황과 호황업을 따로 구분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업종별 경제 동향을 분석해 조사 대상 선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어제 오후 3시쯤부터 해당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3시간가량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혐의가 적시된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냈습니다. 고발장에는 공소장이 당사자가 받아보기도 전에 유출돼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고발 사건에 2021 공제 4호 사건 번호를 붙였습니다. 앞서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12일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은 기소 이튿날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습니다. 공소장에는 이 지검장뿐만 아니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수사 외압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공수처의 수사 착수에 따라 검찰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지난 14일부터 공소장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최근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공소장을 들여다본 사람들을 압축해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경남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조직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장 경남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직이 분리되면 지금보다 규모가 줄어들고 또 분사되는 자회사들이 경남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분리보다는 경남 혁신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가 거셉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LH 본사 맞은편 상가 거리. 점심시간이지만 오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LH 직원들이 바깥 식당 이용마저 자제할 정도로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점심시간 되면 애를 뭉쳐서 많이 식사 시간 나왔거든요. 그런 지금 안 그렇지. 영 안 그렇지. 3분 1도 못 되지. LH 혁신안으로 조직 분할이 떠오르자 지역 기업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구 유출과 세수 감소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혁신도시의 취지도 무색해진다는 겁니다. 조직을 분할하고 규모를 축소하면 당장의 통제는 수월해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전혀 되질 않고 행정 비효율 등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경남 시민사회단체들도 LH 분할은 경남 도민들이 바라는 개혁이 아니며 LH 입사를 준비하던 지역 청년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신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지역 인재 채용 27% 목표도 달성되어야 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LH 혁신이 경남 혁신도시를 약화하거나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우려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LH에 나누어진 기관들이 진주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옮기거나 이런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강민국 의원은 일단 쪼개고 보자는 식의 LH 분할은 부동산 실정을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며 서부 경남 미래 경제를 견인하는 LH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진주시 의원들도 LH 기능 분리와 축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경남 곳곳에서 LH 분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속보입니다. 30대 항만 노동자가 숨진 부산신항의 물류센터는 이미 지난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벌금을 부과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벌금만 내면 그뿐 또 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대형 집게차가 후진하다 3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부산신항 물류센터 사고. 작업 반경 주의를 통제하거나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수는 배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안전사항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사고가 난 업체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업을 하지 않을 때 장비 전원을 차단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벌금까지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점검은 그때뿐이었습니다. 항만 배후단지는 이런 부두와 같이 법적으로는 항만구역에 속하지만 안전대책은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려나 있는 실정입니다. 항만 관련 대책이 대형 업체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사이 배후단지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중소업체들이 선박 입출항 등 변수에 따라 그때그때 일용직 노동자로 채우다 보니 항만의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쪽을 한번 나가보니까 그쪽에는 아직까지 좀 후진적인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거기는 사실상은 정규직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50명 미만이거든요. 부산 항운노조 조사 결과 부산항에서만 지난 5년 동안 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93명이 물류센터나 창고, 수산 같은 배후시설에서 재해사고를 당했습니다. 물류센터들 같은 경우는 효율성을 비용에 대한 절감과 효율성을 더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수칙에 대해서 등한시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물교통동선과 사람 및 보행 통로들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요. 항만 당국은 항만 배후단지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안전지침을 다시 마련해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차선을 바꾸는 차량만을 골라서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아낸 일당 3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차선을 바꾼 차량의 과실이 더 큰 점을 노렸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경남 밀양의 한 회전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를 벗어나 직진차로로 진입하는 한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편도 4차로 도로에서도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려던 차량을 그대로 부딪힙니다. 단순 접촉사고 같지만 뒷차가 일부러 낸 겁니다.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차선을 바꾼 차량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실이 더 큰 점을 노렸습니다. 가드 상황이 아닌데 그냥 브레이크 살짝만 한번 밟았어도 안 받는 건데 그때 이제 늦었죠. 그리고 이제 내려서 이제 태도가 그냥 보험을 부르면 될 일인데 뭐 욕을 막 이제 한다든지. 고의 접촉사고에 가담한 이들은 모두 34명.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남과 부산, 대구 지역에서 30차례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수리비 등 1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고차 2대를 구입해 한 차에 4명씩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명을 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동승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현장에서 보험사에 병원에 입원하겠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보험사로부터 빨리 받으려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인터넷을 통해 모인 뒤 한 달 동안 울산과 경남 양산 등에서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7,400만 원을 가로챈 일당 32명을 붙잡았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물티슈는 절대 변기에 버리지 말라는 공중화장실 안내문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변기가 막히는 것도 문제지만 이 물티슈 때문에 하수 처리 시설 배관도 막힙니다. 해마다 처리 비용만 수십억 원이 넘게 들고 있습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도심에서 흘러온 오수와 하수를 처리장까지 보내는 중개 펌프장입니다. 낯을 든 작업자가 대형 배관에 필터를 들어올려 촘촘히 걸린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가까이서 살펴보니 이물질 대부분은 버려진 물티슈.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늘면서 버려지는 물티슈도 더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2-3번 정도 청소를 하였는데 지금은 매주 청소를 하고 양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버린 물티슈가 중개 펌프장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불과 서너 시간 이내. 플라스틱 합성 섬유로 제작된 물티슈는 쉽게 분해되지 않아 일일이 걸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중개 펌프장 한 곳에서 수거되는 물티슈 양만 하루 평균 2.5톤, 창원시 전체적으로 연간 1,000톤의 물티슈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버려진 물티슈는 24시간 쉼없이 가동돼야 할 중개 펌프장과 하수처리장 기계 고장의 주된 원인입니다. 창원의 하수처리 시설 16곳에서 물티슈 처리에 드는 비용은 한 해 16억 원. 해마다 처리 비용이 10%씩 늘고 있어 창원시는 시민 캠페인까지 시작했습니다. 하수관이 막혀 하수가 역류하고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수 처리 시설의 고장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이 쓰고 버리기에는 편하지만 막대한 처리 비용이 드는 화장실 물티슈. 하수 처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일교통과 부산교통의 인건비 착복과 진주시와 시의회의 직무유기 알리기를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책위는 부일교통과 부산교통이 보조금을 받아 운전기사 인건비는 적게 주고 임원 인건비는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해마다 회계와 경영 서비스 평가를 진행해 보조금 지급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주시의원 10명이 공동 성명을 내고 경상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23일째, 단식 농성이 9일째인데도 경상대병원은 정부 지침까지 무시하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경상대 총장과 이사회가 나서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리산에 살고 있는 반달가슴곰 어미 4마리가 새끼 6마리를 낳았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 동면지와 인근 지역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로 확인한 결과 어미곰 4마리가 한두 마리씩 새끼를 낳아 새끼곰 6마리가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지리산과 덕유산, 가야산 일대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의 개체수는 최소 74마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창원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대학원 복수학위제를 시작합니다. 두 대학은 오늘 창원대에서 협약을 맺고 대학원생들이 자유롭게 교차 수강해 학점을 취득하고 두 대학에서 각각 수여하는 학위 2개를 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창원대와 경상국립대는 연합대학원의 복수학위를 허용하는 전국 첫 사례라며 학업 자원 공유와 연구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제 지역의 시내버스가 오늘 새벽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삼화여객과 세일교통 등 거제 지역의 시내버스 노조 2곳 모두 임금 협상 결렬로 50개 노선 108대의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거제시는 전세버스 70여 대를 투입하고 택시 600여 대의 부재도 일시 해제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3일에 별세한 통영 출신의 서양화가 이한우 화백의 유해가 통영시와 통영미협의 요청으로 고향 마을인 산양읍 다라공원 옆에 안장됐습니다. 1927년 통영에서 태어난 이 화백은 전통적인 오방색과 향토미를 형상화한 아름다운 우리 강산 연작을 발표했고 2006년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훈장 기사장을 받았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유력지로 수도권을 언급한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의 발언에 대해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유치위원회는 문체부 장관이 기증자의 정신과 국민적 접근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수도권 중심주의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창원 마산회원구 최영두 의원도 이건희 미술관 수도권 건립 검토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 3학년의 봉사활동 시간이 25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내년도 고교 입학 전형을 보면 중학교 3년 내신 성적 봉사활동은 25시간을 이수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것으로 2019년 60시간에서 지난해 40시간, 올해 25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창원시의 공영자전거 누비자 이용률이 최근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등장, 또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이 누비자 이용 감소에 영향을 주곤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공영자전거의 실태, 경남 업그레이드에서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공영자전거 누비자의 탄생을 알리는 개통식입니다. 누비자 대여 시스템인 터미널이 도심 20곳에 만들어졌고 자전거 430여 대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누비자 터미널과 자전거 수는 10배로 늘었고 창원시는 전국적인 자전거 도시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누비자가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었지만 그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유지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불편한 시스템이 되어버렸거든요. 아침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난 창원 산업단지 인근의 누비자 터미널. 빈자리가 없을 만큼 자전거가 빼곡합니다. 누비자 중앙센터 직원들이 자전거를 화물차에 옮겨 실은 뒤 어디론가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약 2km 떨어진 대학가 주변 터미널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학생들 하교 시간이라서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다른 곳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 나중에 자전거가 나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창원시가 운행 중인 누비자 자전거는 3,900여 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전거가 남아도는 공단 주변과 달리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 주변 터미널은 항상 자전거가 부족합니다. 자전거가 좀 이렇게 사람 많은 데는 진짜 빨리 없어지거든요. 그럼 저희가 진짜 못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터미널에 배치된 자전거를 다른 터미널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재배치가 필요한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건비와 차량 운행비 등을 따졌을 때 재배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자전거 한 대당 2,278원, 하루 600여만 원이 넘습니다. 자전거 수리와 교체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누비자 운영비는 지난 2015년 43억 원에서 2020년 56억 원으로 5년 새 13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누비자 이용자는 571만 명에서 427만 명으로 15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용자가 자꾸 줄다 보니까 수익금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그대로만 운영을 해도 계속 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김해 씨가 46억 원을 들여 경전철 4개역 주변과 주요 관광지에서 운영 중인 공영자전거입니다. 겉모습은 일반 자전거와 비슷하지만 페달을 밟으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전기자전거입니다. 누비자와 달리 터미널까지 가지 않고도 주변 가까운 곳에 설치된 거치대에서 자전거 반납과 대여가 가능합니다. 자전거마다 대여와 반납에 필요한 QR코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간편 결제 시스템과 주변 가까운 곳에서 대여와 반납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입니다. 반면 누비자는 도입 당시부터 터미널에 기반을 둔 대여와 반납 결제 시스템을 13년째 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창원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발달이 누비자 이용자 감소에 최대 12%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합니다. 누비자 2.0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공유형 킥보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편리한 대여 시스템, 예, 그다음에 편리한 결제 시스템, 이걸 이제 누비자도 도입해야 된다. 아니면 뭐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누비자 전용 터미널 한 곳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5천만 원. 게다가 전체 터미널의 64%가 옛 창원시에 편중되면서 옛 마산과 진해, 읍면 외곽 지역은 이용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기존 터미널 중심의 누비자 시스템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대안으로 추진 중인 것이 이른바 공유형 누비자입니다. 누비자 자전거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장치를 달아 전용 터미널이 아닌 일반 자전거 거치대 등에서도 대여와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공유형 누비자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를 보면 자기 집 앞에서 타고 나와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고 우리 누비자도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 최대한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GPS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유형 누비자를 도입하게 되면 첫 도입 당시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누비자는 급변하는 교통환경 속에서 13년째 제자리 걸음만 해왔습니다. 친환경과 시민의 교통복지라는 공영자전거의 도입 취지에 걸맞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남 업그레이드 김소영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대학들마다 교육부의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칫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힐 경우 신입생 모집 등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주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평가 결과는 지역 대학가를 뒤흔들었습니다. 조선대와 순천대가 역량 강화 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총장 해임 등의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이후 조선대는 17개 단과 대학을 13개로 줄이고 정원도 124명을 줄이는 등 구조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성화 추구하고도 좀 맞물리고 또 유사학과를 좀 통폐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경쟁력이 저희 자체 내에서 평가했을 때 미흡하다고 하는 과들을 저희가 이제 좀 통합하고 3년 주기로 다시 돌아온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학령 인구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이 높아진 지역 대학들은 27일 마감인 평가 서류 준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 역량 평가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 직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평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기본 역량 진단 이후 대학 정원 조정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어서 평가 결과에 더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개 대학이 과감한 구조 개혁을
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재정 지원 대학과 일반 재정 미지원 대학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말 발표됩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방대 위기는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이 비슷한 상황이죠.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남의 두 국립대, 창원대와 경상국립대가 오늘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창원대 이호영 총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두 학교가 대학원 복수 학위제라는 그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창원대학교 본관에서 경상국립대학교 권순기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직접 저희 대학교로 오셨습니다. 네. 오셔서 이제 양 대학 간의 대학원 복수 학위제 운영에 관한 협약식을 오늘 체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협약식 이후부터 이번 2학기부터입니다. 2학기부터 대학원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차 수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학점도 취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 논문 지도 교수제 운영 같은 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정 조건에 충족을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두 학교에서 각각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경상국립대학교 학위와 저희 창원대학교 학위를 두 개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이 복수 학위제는 어떻게 시행하게 된 걸까요? 예, 2017년도에 교육부가 복수 학위제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부터 이것이 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렸는데요.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이것을 이제 경상대학교하고 여러 가지 큰 이제 의미에서 복수 학위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학교 이번 복수학위제 운영 협약이 처음인 거예요. 국내에서 처음. 네,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아직도 각각 대학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상당히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만 아마 다른 대학에도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참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어떤 효과를 또 학교 입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계세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이제 두 국립대학 간의 이제 복수 학위제가 시작되게 되면 학생들에게는 매우 선택권이 넓어지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게 되는 대학으로서는 또 유리한 점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많은 사업을 두 양교의 대학원에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이것을 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오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지역의 R&D의 경쟁력을 높이게도 되고,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결국은 지역 기업에도 유능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이제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 간의 뭐 교류 협력도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공유 대학이라는 이런 모델도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산업 어떤 구조의 변화, 4차 산업 시대에 다양한 어떤 이제 학문 분야의 요구가 달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학령 인구의 급감으로 인한 지방 대학의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학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네. 대학원에도 심각한 이제 지원율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수도권 대학원이 더 큰 위기를 안고 있죠. 지금 혹자는 수도권에 있는 유명 대학원에도 미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을 타결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각각의 대학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자원을 공유를 하고 또 효과적으로 나누고 하면 학생으로서는 이제 선택권이 넓어지고 또 교수님들도 두 대학 간의 이제 연구 인력 풀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익이 많은 것이죠. 그다음에 또 제한된 자원을 대학들이 공유를 하게 됨으로 해서 국가 예산을 절감하게 되는 효과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여러 대학에도 좀 도입이 했으면 하는 그게 바람입니다. 예.
늘 전해드리는 얘기가 이제 지방대 위기다.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로 또 예견된 위기였다. 이런 얘기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돌파를 해야 한다고 보세요? 네,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는 단순히 이제 대학만의 위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저는 귀결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그럼으로써 지방이 고사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방대학의 이제 지원율이 급감하게 되고 젊은 층들이 지방을 떠나게 되면은 그것이 단순히 대학의 위기만이 아니라 결국은 지역의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괜찮은 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또 기업도 떠나게 되고 그러면 지역의 경제도 고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거죠. 그럼 수도권 이제 집중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이 먼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학생을 이제 선발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요. 이제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시대가 왔다. 그렇다면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취업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학사 제도나 이런 것을 이제 만들지 않으면 학생들이 선택을 안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스스로 혁신의 노력을 해야 되고 학생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이 대학에 학생이 지원을 하게 되면 내가 지원을 하게 되면 나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줄 수 있지 않으면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마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이 먼저 하게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또 지자체와 지역의 기업들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조금은 자기들의 어떤 기준에 크게 만족하지 않더라도 취업을 많이 이렇게 해주고 해서 지역 대학에 들어가면 또 취업도 가능하고 그럼으로써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 위기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 지자체, 기업 모두의 노력으로 좀 정말 보이는 변화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건설 예정지에서 멸종위기종인 대모잠자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환경단체는 건설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로 예상되는 대저대교 노선 변경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영록 기자입니다. 갈색 바탕에 검은색 등줄기.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매우 적어 멸종위기종인 대모잠자리입니다. 서식지가 매우 제한적인데 한 환경단체가 최근 대저대교 건설 예정지 인근에서 대모잠자리 35마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140마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 최대 규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저대교가 들어서면 소중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저대교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대모잠자리가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로 서식하더라 하는 것들은 낙동강 하구가 갖고 있는 생태적인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입증하는 주요한 증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진행된 환경 영향평가에서 대모잠자리는 빠져 있었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미 대저대교 건설 예정지에서 대부분 동식물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대모잠자리 역시 삼락생태공원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저대교가 나아지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있으면 대모잠자리 부분이 없었고요. 그 밑에 부분에 보면은 대모잠자리가 발견이 되었어요. 원래가 좌우로 아니었으면 500m 구간을 갖다 이렇게 조사하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니습니까 1.5km를 갖다 이렇게 조사를 갖다 했습니다. 대저대교는 부산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잇는 8.24km 길이 교량으로 큰곤이 등 철새 서식지 파괴 논란이 제기돼 부산시와 낙동강 유역환경청 등이 노선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대모잠자리가 발견됐다는 주장만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만큼 환경단체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단체 모임이나 특정 장소가 아닌 개개인의 여러 만남으로 감염되는 개별 감염 비율이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인 46%를 기록했다고 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는 별개로 스스로 개인적 거리두기는 잘 지키고 있는지 또 한 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알프스, 1200년 역사를 간직한 차시배지, 대한민국 대표 관광다원 정금차밭, 자연의 향기와 건강한 미래를 선물하는 차의 향기에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2022 하동 세계 차 엑스포가 기다려진다. 은빛모래 가득한